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책은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증언에 가깝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 중 하나로 우리를 그냥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 한가운데를 함께 걷는 기분이 들게 해요. 자,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통 이런 이야기는 뭔가 큰 사건으로 쾅 하고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고 좀 불길한 느낌으로 시작해요.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냐고 이 나지막한 한마디가요, 곧 닥쳐올 엄청난 비극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가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를 1980년 5월 광주의 시간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소설 속의 이 불안한 분위기. 이게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배경이 된 시간이 멈춰버렸던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 그 냉혹한 현실 속으로요. 여기가 바로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입니다. 학생들이랑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달라고 외치면서 거리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이게 곧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군사정부의 반응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총이랑 칼이었죠. 계엄군을 투입해서 이 평화로운 목소리를 그냥 힘으로 짓밟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딱 열흘 동안 광주는 완전히 고립된 도시가 됐어요. 전쟁터였죠, 말 그대로. 거리에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시간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았죠. 자, 이렇게 거대한 비극 속에서 이제 소설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한 소년의 눈을 통해서 말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동호,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친구가 사라져서 그 친구를 찾으려고 거리로 나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동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동호는 총알이 막 빗발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죄책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도망쳤던 그 끔찍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동호가 돌아간 곳이 바로 상모관이라는 체육관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모셔두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동호는 바로 거기서 이 비극의 진짜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건 단순히 동호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강 작가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시도를 하거든요. 바로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소설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나와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 소설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설 2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충격적인 시점 전환이 일어나요. 화자가 누구냐면 총에 맞아 죽은 동호의 친구, 정대의 영혼이에요. 죽은 친구의 영혼이 남겨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죠. 와, 정대의 영혼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그 자리에 남아서 모든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죠?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은 자의 눈으로 이 비극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은 사람들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길고 긴 상처에 대해서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왜 다들 죽었는데 나만 살았지? 하는 이 죄책감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치욕으로 여겨지는 심리. 살아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왜 살았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상처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군사정권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폭도라고 불렀어요. 폭도.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낙인까지 더해져서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낸 거죠. 그렇다면 이 소설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꼭 글로 남겨져야만 했을까요? 그 기억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비극의 무게를 몇 가지 숫자로 한번 느껴볼게요. 첫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네, 10일. 모든 게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요. 딱 열흘 만에 한 도시 전체가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다음 숫자는 200만. 200만 명이요. 이건 그냥 공식 사망자 수가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다 합친 숫자예요. 생각해보세요. 도시 인구 거의 전부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가족, 친구, 이웃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 46. 46년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이 2026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래서 광주는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년이 온다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공식 역사 기록에는 없거나 왜곡되어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침묵을, 그 공백을 이 소설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증언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광주를 기억하는 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는 것만이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외면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정말 무거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